행정소송법 제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그리고 행정소송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을 다룹니다. 2부의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자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가장 자주 때리는 구간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함정들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민사법원 앉아있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원고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려고 보니까 이거 행정청이 내린 처분 자체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먼저 따져야겠네 싶은 순간이 옵니다. 이게 바로 성결 문제, 즉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때 민사법원 판사님이 그 행정처분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행정법의 거대한 장벽인 공정력이 등장합니다. 공정력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일단 유효한 힘을 공정력이라고 하죠. 조문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참가, 제25조 제출명령, 제26조 직권심리 및 제33조 소송비용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1항 조문이 좀 어렵죠.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민사법원은 원래 개인 간의 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곳이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거는 오직 행정법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분의 하자가 너무 커서 그 처분의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공정력도 없죠. 그래서 제11조는 처분의 효력 유무나 즉 유효야? 무효야? 라는 것이거나 또는 존재 여부 처음부터 없던 거 아니야? 이런 게 문제가 될 때는 민사법원일지라도 이거 무효네?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때는 행정사건 냄새가 나니까 행정소송법 규정인 제17조의 참가, 제출명령, 직권심리, 그리고 소송 비용의 규정을 준용해서 심판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2항도 한번 같이 볼게요.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 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법원에서 자기들끼리 야, 그 처분 무효라는데? 하고 판결을 내리면 정작 처분을 직접 때린 행정청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너네 처분 무효인지 심사하고 있어 라고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성결 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행정청도 와서 변명을 하고 참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답 패턴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민사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무효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 민사법원은 아예 손을 못 댄다. 왜? 공정력 때문에. 처분의 하자가 너무 커서 무효인 경우에만 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공정력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민사법원도 이거 무효야?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답 패턴 2번째 볼게요.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집행정지 제2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자, 제23조 규정 위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준용되는 거는 제17조 참가, 25조인 제출명령, 26조인 직권심리, 그리고 33조인 소송비용 이 4가지만 준용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23조 규정이 준용된다? 네, 땡 틀립니다.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원고적격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 조문 굉장히 짧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법률상 이익입니다. 법률상 이익이 뭔데요? 법이 이 사람은 보호해줘야 돼 라고 법이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키워드가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거든요. 즉 개직구가 법률상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칠게요. 뷰가 끝내주죠.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내 집 바로 앞에 고층 빌딩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 내 한강 뷰는 완전히 꽉 막히겠죠. 만약에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에 이 지역은 경관보호지구라서 건물을 5층 이상 지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법은 공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즉 사익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인 거죠. 이때는 내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상 이익을 어떻게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꼬아서 내느냐?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해도 이거 원고 적격 안 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는 법이 공익을 위해서 규제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우연히 덤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우리가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한강을 볼 수 있었던 건
법이 내 조망권을 보장해줘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내 앞에 있는 땅이 우연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누렸던 혜택이라면 이거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법이 야속한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누린 혜택이다. 이때는 아무리 억울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소송을 걸 자격이 없습니다.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던 자가 소송을 건다? 그럼 바로 각하되겠죠. 뒷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 뒷부분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끝난 일인데 굳이 재판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위생점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1개월도 안 하면 안 돼서. 그런데 재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판결도 안 나왔는데 그냥 1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 다시 할 수 있겠죠. 처분의 효력은 기간 경과로 소멸이 되니까. 그러면 재판하다 말고 판사님이 그냥 바로 각하시킬까요? 원칙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전과 기록이 있을 때예요. 우리 법에서는 가중처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1개월 정지,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이거는 영업 취소야, 이런 식이죠. 만약에 이번에 1개월 처분 기록을 그대로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걸렸을 때 재범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분 기간은 끝났어도 그 기록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불이익,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12조 후단의 내용입니다. 효력이 소멸했을지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즉 가중 요건을 배제시키는 게 있다면 다시 그 사건을 되살려서 재판을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오답 함정 3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인 법률상 이익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도 포함된다? 땡! 틀렸습니다. 아까 전에 필기를 해뒀었는데 법률상 이익은 계직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문제 다시 볼까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개별적이다라는 표현 들어가도 맞아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직구 이익까지만 법률상 이익이고요. 뒤에 나오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죠. 반사적 이익, 사실적 이익은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자,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취소 소송은 처분에 직접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처분을 받은 건 아니지만 바로 옆 동네에 연탄 공장이 들어와서 내 건강권, 즉 나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면 제3자인 인근 주민도 원고 적격이 생깁니다. 이거를 경원자 소송, 인근 주민 소송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올 제13조 피고 적격과 헷갈리면 안 돼요. 원고는 제3자도 된다는 점. 자, 3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처분의 효력이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소액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 틀렸죠. 처분이 외형상 잔존해서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소액 이익은 인정됩니다. 제12조 후단에서 저희가 협의의 소액 이익에 대해서 한번 봤었죠. 소멸된 후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에 아주 가중 요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더 세게 맞게 될까봐 살려서 다시 소멸된 걸 살려서 싸우자라고 하는 건 원고 적격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제12조에서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반사적 이익이 있는 자,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협의의 소액 이익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드디어 피고 적격 파트가 왔습니다. 오른쪽에 기출된 내역 한번 보시면 2008년도부터 최근 기출까지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왼쪽에 별도 하나 달아뒀습니다. 위에 12조에서는 나 자격 있어? 나 원고 돼? 라고 원고 적격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 들어왔다면 이제 13조에서는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지목해야겠죠. 누가 나랑 싸울래? 이게 바로 13조의 피고 적격입니다. 1항부터 읽어볼게요.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서울시한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서울시에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제 소장을 써야 되는데 피고가 누가 될까요? 1번 서울특별시장, 2번 서울특별시. 즉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거고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한다는 거는 지자체, 법인을 피고로 한다는 거죠. 조문 다시 볼까요?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위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해야겠죠. 즉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을 날린 대장, 즉 행정청,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피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항고소송 중에 하나인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거나 국가배상이다. 비교. 당사자 소송이거나 국가배상 소송일 경우에 이때는 돈 문제니까 돈 주머니를 차고 있는 국가 그리고 지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이거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피고는 서울특별시, 즉 지자체 또는 국가일 수도 있겠죠. 국가나 지자체, 즉 법적 주체가 피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취소소송은 뭐다? 피고가 항상 행정청이라는 거. 뒷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관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은 A청장이 때렸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그 업무가 B청장한테 넘어갔어요. 승계가 된 거죠. 그럼 나는 억울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옛날에 나를 직접적으로 때린 A를 찾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권한을 가진 B를 찾아가서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법은 말합니다. 현재 권한을 가진 놈, 즉 승계한 행정청 B랑 싸워. 왜? 그래야 판결이 나오면 B가 다시 처분을 취소해주든 말든 뒷수습을 할 거 아닙니까? A는 이제 권한도 없어서 수습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줘. 따라서 승계가 됐다면 승계를 받은 그 B청장과 싸워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2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이번엔 없어졌네요.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2항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행정청이 아예 공중분해돼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폐지가 된 거죠. 권한을 넘겨받은 놈, 즉 승계인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나를 옛날에 때린 사람도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고 권한을 받은 사람도 없어. 그럼 샌드백이 없으니까 나는 소송을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사무를 담당했던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 지자체 등을 피고로 삼게 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행정청이지만 그 행정청이 증발하면 국가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되는구나. 네, 이 순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이 있었으나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위임전, 원래 권한자이다. 틀렸죠. 행정법의 대원칙이 뭐죠? 피고는 도장 찍은 놈이다. 원래 권한이 A한테 있는데 B가 잘못 파악하고 자신의 이름 B로 처분 통지서를 보냈다면 국민은 당연히 B가 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헷갈리지 않게 피고는 B가 되는 겁니다. 즉 피고는 명의자다. 문제 다시 볼까요? 행정 권한의 내부 위임이 있었으나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그럼 명의가 수임청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피고는 위임청이 아니라 뭐다? 명의자가 피고다.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2번 풀어볼게요.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피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되려면 무슨 소송이죠? 취소소송이 아니라? 여기서 공부했었죠. 당사자 소송이나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되는 거지만 취소소송은 효과의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된다?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뭐다?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당사자 소송이나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누구다? 지자체와 국가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고인 거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나 국가배상 소송이다. 꼭 시험 전까지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피고 적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피고 적격 정리 시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빈칸을 넣으면서 피고 적격에 관련한 문제가 나와도 반드시 맞출 수 있게 개념을 꽉 잡고 가도록 할게요. 피고 적격. 아까 전에 제13조에서도 봤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원칙적으로 피고라고 말씀드렸죠?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즉 원칙으로는 피고가 처분청이 된다. 두 번째, 처분 권한이 승계됐다면 피고는 누구다? 승계받은 행정청이죠. 승계한 행정청이 아닙니다. 처분청이 증발했어요. 없어졌다면 그 사무의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되고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이 됐다면 그때의 적합한 피고는 그 위임, 위탁을 받은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피고가 되고요. 수탁청이라고 하면은 행정청, 공공단체, 그 외 단체,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공무수탁 사인이 있겠죠. 다섯 번째, 내부 위임과 대리입니다. 내부 위임과 대리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위임청, 그리고 피대리청, 즉 원래 행정청이 피고인 게 맞는데 예외로 내부 위임 또는 대리를 받은 자가 아까도 봤었죠? 자기 명의로 내 명의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 이때는 그 명의자, 실제 처분을 행한 그 당의 행정청이 예외적으로 피고가 된다. 이거 꼭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섯 번째, 처분 유형별 처분청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우니까 한번 재밌게 볼까요? 대법원장의 처분일 경우 처분청은 어디다? 법원 행정처장이겠죠? 그럼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에서는 처분청이 어디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의장의 처분은요? 국회 사무총장. 그럼 처분적 조례의 경우에는요?
조례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의 행정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처분청이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13조에서 피고를 잘 골라야 돼 라고 배웠는데요. 실제로 실무에 가면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권한이 위임되고 재위임되고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거든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 즉 오지정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소송을 그냥 바로 각하해버리면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지나서 다시 소송을 못 거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조문이 이 제14조 피고 경정 조문입니다. 법원이 이분이 아니고요, 저분이랑 싸우셔야 돼요 라고 바꿔주는 굉장히 자비로운 조문입니다. 조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는 법원은 심판만 보는 사람이 맞죠? 법원이 원고 너 피고 잘못 골랐어? 내가 알아서 바꿔줄게 라고 직권으로 못 해줍니다. 반드시 원고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판사님 제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피고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법원이 허가를 해줍니다. 이 신청을 법원의 직권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건 바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피고 경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4항,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사항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분이 1월 1일에 나왔습니다. 제소기간은 90일이죠. 안날로부터 90일이죠. 그러면 90일 계산하면 4월 1일까지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원고가 3월 30일에 소송을 겁니다. 근데 엉뚱한 놈을 피고로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5월이 돼버렸습니다. 피고가 A가 아니라 B였네? 라고 5월 1일에 소 변경을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5월 1일에 완전히 새롭게 소송을 건 거로 보면 이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으니까 이건 소송 요건이 안 되네.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바로 각화됩니다. 이거 망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비록 소를 5월 달에 바꿨지만 처음에 소장은 3월 달에 냈으니까 3월 30일에 변경한 피고 B한테 소송을 건 걸로 쳐줄게. 이게 바로 소제기의 소급효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로 돌아가서 이 소를 살려주는 거죠. 5항도 볼까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데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걸로 본다. 자, 6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까 위에 제1항에서는 원고가 실수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거니까 원고가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6항은 다릅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잘 골랐어요. 그런데 소송 도중에 법이 바뀌어서 권한이 다른 대로 승계되거나 또 폐지된 겁니다. 이거는 원고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원고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권한이 넘어갔네? 이거 피고로 바꿔줘야겠다 라고 해서 직권도 가능해진 겁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피고를 경정하게 된다.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오답 문제를 내는지 한번 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위에 1항 볼까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잘못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잘못 지정인 건데 이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라고 1조에 명시되어 있죠.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 경정할 수가 없고 오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결정이 뭐예요? 이건 법원에서 결정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결정에다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항과 6항을 굉장히 바꿔치기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어떤 거에서는 신청만 되지 그리고 어떤 거에서는 신청과 직권까지 되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청이 승계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 그때는 직권도 가능하다는 점. 2번 풀어보죠. 피고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그 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 제기된 거로 본다. 땡 틀렸죠? 그 경정 결정이 있는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제척기간인 90일이 다 지나서 각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한다. 그래서 아까 소제기에 소급효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거로 본다. 뭐라고요? 처음에 소를 제기한 거로 소급해서 본다는 점. 3번, 법원은 피고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을 종전의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링 위에 새로 올라서서 싸워야 할 사람은 누구죠? 새로운 피고죠. 이미 피고 경정 결정을 했으니까 이미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그 집에 간 사람한테
굳이 이 결정의 정보를 송달할 필요가 없죠. 이 종전의 피고 어떻게 됐죠? 이미 취하된 거로 알고 있잖아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거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의 정보를 종전의 피고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4조 피고 경영에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바꿔치기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답 함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공동소송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14조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이 제15조 공동소송은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로만 머리에 넣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즉 혼자 싸우기 힘들면 여럿이 뭉쳐서 팀 소송, 공동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팀을 맺으면 법원이 난장판이 되겠죠. 따라서 관련이 있어야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만 뭉친다. 옆집 철수는 세금 때문에 싸우고 나는 영업정지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 그냥 심심한데 같이 묶어서 법원 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처분이나 관련된 원인으로 피해를 본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팀을 짤 수 있다. 한 줄 요약, 행정소송에서 공동소송은 관련 청구일 때만 가능하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세무사 시험 외에는 거의 기출이 없는데 그래도 조문이 있는데 아예 싹 넘어가 버리면 불의타에 대비를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힘 빼고 딱 3가지 키워드만 잡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원래 소송은 원고랑 피고가 싸우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제3자가 야 너네끼리 재판에서 내가 피해보면 어떡해 나도 끼워줘 하고 제3자도 링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라고 할게요. 제가 구청장한테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이 오케이 하고 승인을 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을이 옆집 사람 본인이 원고가 돼서 구청장을 피고로 소송을 거는데 그 소송 내용이 뭐냐? 갑에게 내준 건축 허가 취소해줘. 이게 소송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은 지금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아니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원고가 승소해서 자신한테 나온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손해를 보는 거죠. 허가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나는 제3자가 돼서 이 소송판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 좀 끼워주세요 라고 제3자가 내가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또 법원이 딱 봤을 때 이거 당사자 갑이 알면 난리 나겠는데 갑도 가만히 있으면 제 큰일 나겠는데 싶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갑을 또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에 참가한 제3자 갑은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가를 하면 일단 제3자라고 해서 그냥 구경꾼처럼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원고와 피고처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소송에서 같이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 한 줄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다 되는데 막상 제3자가 소송판에 들어가면 당사자급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싸울 수 있다. 네, 끝입니다. 제17조 행정청의 소송 참가입니다. 위에서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 제3자인 주민이 내 권리 찾을 거야 라면서 소송에 뛰어드는 걸 저희가 봤죠. 그런데 소송하다 보면 이 구청장 피고 혼자서 감당이 안 되거나 다른 행정청, 옆에 있는 구청장이 이거 우리 업무랑도 관련이 있는데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처분이에요. 근데 환경부 장관도 할 말이 있을 수 있죠. 이때 다른 행정청도 소송에 뛰어들어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1항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거 아까 전에 봤던 제16조 제3자 참가랑 구조가 똑같죠. 중요한 건 뭐다?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법원이 보기에 이거 환경부 얘기도 들어봐야겠는데 싶으면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도 직권으로 저희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사건이 있는데 환경부 장관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소송으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참가든 행정청 참가든 법원은 직권으로 시킬 수 있다. 직권으로 시킬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제3자든 행정청이든 소송에 참가시키려면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도 결정으로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거 같이 가져갈게요. 2항 볼까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갑자기 생판 모르는 행정청 부르기 전에 원래 싸우고 있던 원고와 피고 그리고 새로 들어올 행정청한테 얘 참가시켜도 괜찮을까? 라고 의견은 들어봐야 됩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지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생판 모르는 행정청 갑자기 환경부에서 막 온다고 하니까 원고 피고 즉 국토교통부 장관 애들이랑 당사자랑 이렇게 저기 지금 환경부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하고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죠. 자, 3항 볼게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소송행위 규정인데요.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의 신청도 하고 항소, 상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행정청인 피고가 재판에서 질 것 같으면 지금 새로 참가한 행정청이 대신 열심히 싸워줘서 원래 행정청인 피고가 이길 수 있게 도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공격, 방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즉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제가 이거 가져왔었네요.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 밖에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싸워서 질 것 같았던 피고를 이기게 도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아니죠. 저희 뭐라고 했죠? 신청 또는 직권 둘 다 가능하다. 참가시키는 주체가 제3자든 행정청이든 상관없이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제3자를 또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신청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행정청은 새로운 피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한다? 새로운 피고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피고 경정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피고가 바뀌는 건 피고 경정이고요. 여기서는 피고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행정청이 참가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 참가인이 될 뿐이다. 즉 보조 참가인이죠. 보조인. 3번.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상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것도 아니죠.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참가인은 항소든 상고든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가 포기를 한다 할지라도 참가 행정청이 억울하면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는 점.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 힘 엄청 세다는 거. 피고가 질 것 같으면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할 수도 있고 피고가 포기해도 내가 억울하면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입니다. 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라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 대원칙이 나옵니다. 대원칙이 뭐죠?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이란 게 있긴 한데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귀찮으면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소송 가도 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게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취소소송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즉 원칙은 필수적 전치주의다 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겁니다. 왜? 우리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이게 원칙이고요. 뒤에 다만 이유 한번 좀 더 볼게요.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어 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않다가 뭐다? 이때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못해 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시험에서는 이 다른 법률의 종류 3대장이 나오는데요. 이 다른 법률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세금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두 번째, 공무원 징계. 공무원법이겠죠? 세 번째,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이죠. 이 3가지 경우는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오면 소송 요건 미비로 바로 각화됩니다. 아래 2항부터 계속 또 읽어볼게요.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제결을 아예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번 아래 볼게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60일이 지나도 제결이 없는 때. 자, 세금이나 면허처럼 필수로 거쳐야 하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처리를 너무 늦게 하면 국민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비상탈출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핵심 숫자는 60일입니다. 60일. 내가 심판 청구를 했는데 6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그러면 못 기다리겠다 하고 바로 결과 기다리지 않고 법원으로 소장 들고 달려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또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자, 3항입니다. 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아예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인트는 행정심판을 아예 제기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아래 4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다음 4가지 사유가 제기조차 안 해도 되는 사유야? 이거를 묻고 있는데요. 1번,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건으로 옆집 철수가 이미 심판 갔다가 진 거예요. 이미 기각을 당했다면 결론이 너무 뻔하죠. 굳이 나까지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가도 됩니다. 자, 2번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즉 세트 메뉴 중 하나가 이미 판정났으니까 나머지도 바로 소송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해서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데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이 거부한 경우입니다. 기관이 거부한 경우. 네 번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공무원이 실수로 바로 소송 가세요 라고 고지를 한 거예요. 그럼 국민은 당연히 공무원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믿었겠죠. 따라서 신뢰 보호 차원에서 진짜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도 이런 경우에는 받아주게 됩니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입니다. 제19조는 행정소송법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조문 중 하나인데요.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갑인데 갑자기 행정청이 가만히 있던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때렸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영업정지를 때려 맞으니까 억울해서 이 갑은 행정심판에 갑니다. 첫 번째로 영업정지 처분을 때려 맞았고 두 번째로 행정심판을 갔는데 행정심판에서도 야, 네가 잘못한 거 맞네. 너 그때 상한 샌드위치 만들어서 팔았잖아 라고 하면서 기각해버립니다. 근데 이 갑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상한 샌드위치는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으려고 한 거야. 내가 날짜 지났는데도 나는 먹었단 말이야. 너무 억울해서 이제 이 갑이 이제 행정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행정청이 갑에게 영업정지를 때린 것을 원처분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원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 갔는데 기각을 당했다. 이 기각을 재결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심판에서 재결 처분을 받은 거고, 자, 행정소송을 간다고 했는데, 자, 그럼 행정소송으로 무엇을 취소해달라고 싸워야 될까요?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싸워야 되는지,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싸워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날 때린 구청장의 영업정지, 즉 원처분을 취소해달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제대로 봐달라고 행정심판한테 갔는데 나의 이 얘기를 기각하고 거절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이 재결을 취소해줘야 돼? 이거를 결정하는 게 지금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파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냐? 원처분, 영업정지를 없애달라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19조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 이 처분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원처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등, 이게 재결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든 이겼든 내 이익을 침해한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에 행정청이 바로 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잖아. 그러니까 심판 결과인 재결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원래의 처분인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라. 이게 대원칙인 원처분주의입니다. 뒤에 단서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구청장은 잘못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원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잘못이 없는데 재결청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엉뚱한 짓을 했을 때입니다. 이거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위원회가 절차를 어기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각하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결인 거죠. 즉 원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위원회의 엉터리 결정, 그 재결 자체가 위법할 때는 예외적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오답 함정 3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경우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그 경우에만 가능하다. 2번 볼게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만을 의미하며 이상하죠?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절차나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묶어서 주, 절, 형내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주, 절, 형내가 뭐야? 주체의 위법, 절차의 위법,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이 모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위원회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땅땅땅 판결을 내렸다거나 엉뚱한 법을 적용해서 기각을 시켰다면 그것도 모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원처분과 재결 모두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네, 틀렸습니다. 둘 다 가지고 싸우면 법원이 너무 피곤할 거예요. 원칙은 뭐라고 했죠? 원칙은 원처분주의다. 재결은 오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동시에 제기하면 안 된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 안 된다. 원칙은 원처분주의고 예외적으로 재결 취소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 동시에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가 들어가 있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소송의 입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문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의 소송은 어떻게 되죠? 각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19조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소송의 입구는 통과하신 겁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그리고 재판 중에 처분을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그 실전 노하우는 3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